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S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저는 스튜디오 S의 막내 장현우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S의 중고 신입 멘토 노무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S 유일한 이과생 김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S에서 맏형을 맡고 있는 멘토 박준입니다. 오늘 저희 4명의 멘토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수시 입학 박람회 그리고 입시 설명회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데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매우 불안하실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언택트 시대. 스튜디오 S 특집 언택트 입시 설명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특집 스튜디오 S 입시 설명회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모두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은 저희 멘토 4명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UA 중앙교육연구소 이만기 소장님과 함께 합니다. 소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만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 이런 경험을 해보는데 되게 웃기고 재밌습니다. 네. 재밌으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전반적인 입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학 입시를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생각을 해보면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때부터 이제 입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나머지 3분의 멘토분은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준이 형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 본 거, 그러니까 뭐 상위권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한 게 중학교 2학년. 아, 중학교 2학년.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라는 곳을 가볼까라고 마음을 먹은 건 이제 현우 멘토하고 똑같이 3학년. 가볼까 하면 갈 수 있는.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죠. 네. 그때는 이제 막연한 목표였죠. 민정 멘토님은 언제부터? 저는 중학교 때 이제 처음으로 대학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을 가야겠다 이 마음을 먹은 게 중학교 1, 2학년 때 그때 생각했던 것 같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서울대를 가야겠다, 뭐 연고대를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계획을 짰던 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무아 멘토님은 언제부터? 저도 민정 멘토님이랑 비슷한데 저는 일단 중학교 때까지는 별 생각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제가 외고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네. 이거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 대학은 잘 가야겠다 그러면서 고1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네. 이제 지금 4분의 멘토를 보면 한 중학교 2학년에서 한 고등학교 1, 2학년 사이 정도에서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통 제 주변 뭐 동기들이나 친구들을 봐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겁니다. 요즘 학생들의 이 대학 입시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좀 좋을까요? 동네마다 달라요.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치동, 서초동, 중계동, 목동, 분당 이쪽은 초등학교. 정말요? 그 외 지역은 중학생들인데 제가 볼 때는 서울대학 정도 가려고 마음 먹으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터전이 닥쳐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대학 간다는 것이 공부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유전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지면 공부를 못하는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에 올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저는 열심히 진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한다면 한 50% 정도는 갈 수 50%.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음악에 재능이 없는 아이가 연습을 열심히 해서 만 시간 동안 열심히 해서 훌륭한 예술가가 될 확률은 한 20%?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그죠? 20% 정도가 돼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애를 열심히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서 우등생을 만들어서 서울대학에 보낼 확률은 4%입니다. 4%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한 달에서 서울대학 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가 조합이 돼야 되는데 대체로 실제로 보면 아마도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때는 공부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 빠르게 시작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정도에 시작을 했다. 왜냐하면 영재학교 가는 친구들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중학교 1, 2학년부터 시작을 하면 뭐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 집 애를 봐도 초등학교 때는 논 것 같고 1, 2학년 때는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 즈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좋은 결과를 얻었죠. 근데 뭔가 제 생각에는 네. 중학교 때부터 시작도 가능은 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는 좀 계속 탄탄히 잡아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민영양 생각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기초가 없이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흔히 얘기하는 뭐 영어에서는 뭐 파닉스 이런 얘기들을 하죠. 흔히 독해할 때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이나 초등학교 수학이 다져져 있지 않으면 이제 중학교 수학을 배우기 어려운 것처럼 이제 그 정도의 기초는 다져놓고 중학교 1, 2학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면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제 입시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대학교 입학할 때는 공부를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입시 전략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특히 17년도 대학 입시 때 한국사가 필수로 지정되면서 제가 17학번이니까 막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엄청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입시 제도가 많이 변하기도 하고 현재도 되게 많이 변해서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바뀐 입시 제도가 어떻게 될까요? 입시 제도의 변화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저희 때는 한국사가 아니라 중요 과목에 해당하는 영어가 갑자기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면서 그랬죠. 원래 영어를 열심히 하던 친구들은 영어 절대평가니까 좀 살살해도 되겠다고 놓는 애들도 있었고 반대로 영어를 아예 포기했던 친구들이 절대평가니까 나도 조금만 더 잘하면 좋은 성적을 받지 않을까 하면서 갑자기 덤비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제도에 대한 정확한 대비가 있어야지 실효가 있는데 일단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학령 인구의 변화하고 제도의 변화인데 보시면 2024년에 제가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저 이유는 뭐예요? 저때 와장창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규 교육과정 이후에 비교과가 폐지가 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지금 올해 고3 같은 경우가 제도의 마지막이고 고2하고 고1이 다르고 중3이 다르고 쭉 내려가다가 초등학교 5학년이 달라요. 그때 이제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올해 고3까지는 교육과정은 2015 교육과정인데 제도는 2009년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고 올해 고2하고 고1은 교육과정과 제도가 동시에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고2부터는 수능 과목도 선택 과목제로 바뀌어서 국어에도 화작과 언매, 그러니까 화법과정문하고 언어와 매체가 선택 과목이 되고 수학에서도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하고 기하가 선택 과목으로 바뀝니다. 이런 중요한 변화가 있고 우리 중3부터는 이제 비교과가 완전히 거의 유명무실화가 되면서 학종이 거의 종말을 고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이런 변화가 있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고등학교 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특목고와 자사고가 일거에 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아마 여기 나오지 않지만 IB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트가 아마 도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수능 시험 범위의 차이점이죠. 왼쪽에 있는 것이 올해 고3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올해 고2와 고1인데 선택 과목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공부를 잘해도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복부를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 애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기하 여러분들 공부할 때 기하와 벡터였을 텐데 기백을 선택하지 않고 미적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고민스러운 것이 뭘 선택해야 좋은지 모르는 거죠. 그런 고민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과학하고 사회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아마 우리 여기 나와 계신 네 분의 학생들이 볼 때는 문과는 사탐, 이과는 과탐을 받잖아요. 그런데 올해 고2부터는 문과, 이과 구별이 없어지면서 사과탐 17개 중에 2개를 골라야 되는. 그러니까 한 개씩 골라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생활과 윤리하고 물리학 1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됩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실은 이과에 가도 과탐을 안 하고도 이과에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풀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게 대학으로 나눠 보면 우리가 가는 원하는 좋은 대학은 이과에 가려면 과탐을 해야 하지만 그 외 대학은 이과에 가도 과탐 안 해도 된다. 아무튼 2개만 고르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사탐은 대부분 여기 있는 친구들은 뭘 골랐을지 모르겠지만 생윤 아니면 사문을 고르고 아니면 한지를 고를 거라고. 과탐은 우리 민정양은 뭐 골랐어요? 저는 화학 1이랑 생투 골랐어요. 화원생 가장 흔한 조합이죠. 화원생투. 그렇게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생기게 되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제2외국어 한문이 절대평가가 또 되네요. 가장 고참인 준이 학생이죠, 그죠? 제2외국어 뭐 선택했어요? 저는 제2외국어를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안 봤지만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이 아랍어를 한 번도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잘 찍으면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다고 아랍어를 대거 고르는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올해 고3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고2하고 올해 고1은 아랍어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미용어나 중국어나 프렌치나 스페니쉬 이런 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는 거 하면 됩니다. 절대평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화면은 뭐냐면 연도별로 변화가 나오는 겁니다. 변화가 상당히 크죠. 그죠? 매년 바뀌네요. 2부터 학생부가 간소화되고 자기소개서가 개선되고 자기소개서는 올해 중3부터 없어지고 교사 추천서는 올해 고2부터 없어지게 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올해 고3부터 블라인드 테스트, 그러니까 모든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학교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학교에 나왔는지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여기가 나오지만 기회균형, 우리가 어떤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고 하는 기회균형 전형의 혜택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그 커다란 변화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답변해 주신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과학, 옛날에는 문과는 사회탐구를 고르고 그렇죠. 이과는 과학탐구를 골랐는데 이제 문과, 이과 상관없이 원하는 과목을 2개 고르는 거 맞아요. 그렇죠. 이제 원래 이제 문과 친구들은 사회탐구 총 9과목에서 2과목을 골랐고 이과 친구들은 과학탐구 8과목에서 2과목을 골랐다면 이제 현 고2 친구들부터 이제 9과목과 8과목을 더한 17과목에서 이제 2개를 선택해서 수능을 그렇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차이점은 대학이 지정을 해놨어요. 우리 학교는 뭘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올해 고2도 이과에 올라면 과탐을 해야 하고 그중에 하나는 투를 해야 한다. 뭔가 그래서 입시 전형이 좀 바뀌면서 제일 중요해진 게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 외의 것을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그래서 크게 이제 올해 중요해진 것 같아요. 고1부터 올해 고2부터 선택 과목 선택이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할 때 고민이 많아요. 수업도 물리학 2를 들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리학 2를 들어서 이득이 될 건지, 과목을 듣는 게 중요한지, 내신을 잘 받는 게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이 제도가 바뀌어서 그래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수능은 이제 필수 과목이 아닌데 학교에서 꼭 수강을 하고 와야 되는? 그런 게 있죠. 특히 서울대학은 그런 그쵸. 거를 정해놔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것들은 뭐 일선 고등학교에다 맞춰놓기 때문에 애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학교에서 알아서 교육과정을 짜놓거든요. 이제 그런 괴리가 있죠. 예를 들면 세계사를 내가 수능에서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학교 수업에 있다. 이럴 때 이제 공부를 때려칠 거냐 말 거냐 이런 게 가장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수업을 되게 내신을 잘 따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입시 전형이 좀 바뀌면서 학생부가 폐지가 되고 그러면서 수시 비율이 좀 적어지고 정시 비율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지금 어떤 발표가 돼 생각이 있죠. 40%가 정시고요. 60%가 수시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 애들은 뭐 끊임없이 고민이 많을 겁니다. 내가 내신을 그냥 타고 들어가서 수시에 가야 돼 아니면 정시를 해야 돼 이런 고민을 사실은 늘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어요. 학생들이 흔히 그 대학 입시 요강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부모님만 보시거나. 그런데 이제 수능도 잘 선택을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좀 입시 요강을 미리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준희 군이 했는데 이런 거죠. 대학교 교수들은 얼마나 자기네 대학교의 요강을 잘 알까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대학교 요강은 현 입학처장과 전 입학처장만 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다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요강을 공부하면 지금 준희 군 얘기대로 훨씬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어요. 그 안에 길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강 공부가 우선입니다. 아주 좋은 일 말씀하셨어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말하자면 큰 피해를 본 세대가 현 고3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시 정시에 있어서 좀 올해 고3들이 어떻게 대비를 할지 여쭙고 싶은데 저희 때 그러니까 16학번 기준으로 수시 비중이 66.7%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75%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시에 최저 등급도 있고 그런 뭐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올해 고3들을 배려해서 뭐 수능 최저를 폐지 혹은 완화하거나 비교과를 뭐 좀 덜 보겠다 하는 그런 배려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올해 고3들의 수시 정시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준비하는 방법은 예년과 똑같아요. 내신 빡세게 하고 수능 준비 철저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신 안 좋은 수험생은 논술 열심히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대학들이 혜택을 베풀었죠. 예를 들면 서울대학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를 완화했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 갈 때는 2등급 2개, 2등급 3개인데 지금은 이제 3등급 3개로 바꿔놨기 때문에 거의 뭐 최저가 없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고대 같은 경우는 면접을 비대면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의 혜택이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세대학이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뭐냐? 그동안 별로 그렇게 반영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가장 큰 효과는 서울대학입니다. 서울대학이 2등급 3개를 3등급 3개로 바꾼 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외대 같은 경우는 면접을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교육부가 반대했어요. 그래서 폐지를 못해요. 어떤 대학은 바꾸고 어떤 대학은 못 바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서울대학교 최저 등급의 완화는 고3만 해당되는 거니까 유불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다른 거는 사실은 유불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고3에 대한 불리함의 해소는 졸업생에 대한 역차별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그런 점을 고민하는 거죠. 나는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중학생들은 다 수시 전형이 엄청 축소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일반고로 가서 내가 내신 1등을 해서 전교 1등을 해가지고 서울대를 가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수시 전형이 많이 축소되면서 사서고나 뭐 이런 좋은 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 같아요. 지금 민정양 질문을 제가 하루에 한 30건씩 받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답변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특목고 예찬론자들은 그래도 특목고 이럴 수 있고 일반고 예찬은 그래도 일반고가 낫다는 주의가 있는데 이런 거죠. 대학을 갈 때에 일단 중학생들 시대에는 수시가 6, 정시가 40이에요. 2월 되는 거 따지면 거의 5.5 대 4.5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가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목고 예찬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고에 가는 게 낫다. 근데 근거가 뭐냐 그러면 사실 제가 딸 하나 계집애 하나 둘을 기르고 있는데 큰 딸은 외고를 나왔어요. 작은 딸은 떨어져서 일반고를 갔어요. 근데 대학 갈 때 보니까 일반고에 간 둘째 딸이 훨씬 선택지가 넓었어요. 큰애는 외고에 갔지만 내신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수시엔 가야 돼요. 옛날에 갔지만. 그러니까 설상 이 친구는 논술로 갔거든요. 논술을 해야 하는 거 어려움이 있었고 둘째는 일반고에 가서 내신을 잘 받으니까 아주 편하게 모 대학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아버지로 해보고 전문가로 해보니까 일반고에 가는 게 선택지가 넓다. 이렇게 저는 권장을 하고 있어요. 네, 방금 논술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저 때는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대체적으로 정시랑 같이 준비를 하면서 학종을 같이 챙기다기보단 논술과 정시에 집중을 하면서 진학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요즘 논술의 경향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질문이 나오라고 일부러 논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센스에 감사드립니다. 논술의 경향 자체는 사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논술을 볼 때 하고 지금은 사실은 조금은 달라요. 지금은 그냥 거의 서술형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논술이 점점 줄어요. 교육부가 특기자를 못하게 하고 논술을 못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 비중이 줄어서 논술로 대학 가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합격하는 확률이 한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논술은 누가 하는 거냐면 특목 자사고 애들 가운데 내신이 정 안 나온 애들이 하는 것이고 나머지 일반적인 애들은 그냥 수능으로 가거나 내신으로 가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래서 근데 논술은 최저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에 나눠져 있는데 있는 대학은 경쟁률이 낮지만 없는 대학은 경쟁률이 무지하게 높죠. 보통 평균적으로 한 50대 1 되거든요. 근데 최저가 있는 대학은 최저에 탈락하고 나면 뭐 한 10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없는 대학은 뭐 인하대 같은 의예과는 거의 300대 1에 가깝게 논술로 대학 가는 건 어려워서 저는 얘기합니다. 논술로 대학 갈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내신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얘기하는 게 논술로 대학 가는 건 로또 당첨이랑 같은 확률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로또 당첨이라는 얘기는 그거죠. 맞으면 대박인데 맞기 어렵잖아요. 논술로 가는 건 좋은데 가기가 어렵다. 100명 가운데 3명 붙어요. 그래서 뭔가 다들 이제 논술로 대학을 가자 하고 이제 입시 전형을 그 길로 파기보다는 약간 다른 전형을 집중적으로 하다가 약간 곁들이는 약간 이런 식으로 논술을 많이 준비하는 것 같아요. 입시 시장에서 제일 불쌍한 애가 누구냐면 육논술하는 애가 제일 불쌍해요. 저예요. 육논술 하는 애들이 불쌍하긴 한데 걔들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내신 안 나오고 비교과 한 거 없고 그럼 천상 수시행 가야 되겠고 논술밖에 없잖아. 그리고 또 이제 이과 친구들은
수학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술이 논술. 다 그냥 덤비는 거죠. 근데 사실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 6개 다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뭐 왔으면 됐죠.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소장님께서 학생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일반고를 가서 내신을 잘 받고 수시를 써라.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뭐 다른 방법이 물론 있지만. 정답이에요. 그게 제일 편해요. 특히 이제 명문대학 가는 지름길은 일반고에 가서 내신 잘 따서 비교과 약간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제일 편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대학을 온 저도 거예요. 정확히 이 방식으로 네. 진학을 했는데 저는 근데 이 방식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목고에 그렇게 피 터지는 경쟁을 감당할 필요도 없고 나름 내 집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데 이 방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시려면 일단 자기 절제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때문에 약간의 자기 절제력과 좋은 생활 습관이 갖춰지고 이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방법대로 한다면 저도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러면 수시 얘기가 이제 나와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시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뭐 물론 생활기록부와 내신도 있겠지만 이제 그에 더해지는 자기소개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나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련된 팁을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수시를 준비할 때 이제 뭐 뭐니 해도 뭐 지원 동기랑 이제 미래 목표에 대한 그런 뚜렷한 자기 주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번부터 4번까지 다 읽었을 때 한 단어가 생각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뭐 각 번호 안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 스토리 속에서 뭐 자신이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를 설명해주면 좋다. 이제 이런 팁들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현재 고3들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수시에서는 거의 90% 정도 중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수시에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는다는 저는 생각이 한 들었거든요. 네, 저도 한 20에서 30. 왜냐면 여기 계신 네 분의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나온 선배들이기 때문에 애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 학생들 상관계수라는 거 배운 적 있죠. 그죠? 상관계수는 1일 때 상관도가 제일 높은 것이고 마이너스 1일 때 상관도가 제일 없는 거예요. 0.5 정도의 상관계수를 보이면 굉장히 밀집한 연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고 보통 그렇죠.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그런 걸 조사해 본 대학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처음 공개하면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옛날에 한 6, 7년 전에 자기소개서가 배점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 배점이 없는데. 그러니까 한 150점 배점이 있을 때에 상관계수를 연구했는데 합격자의 상관도가 어느 정도냐면 0.03. 거의 제로네요. 영향을 안 미치. 거의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가 일단 없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진실대로 믿는 사정관도 없어요. 어느 정도 그 안에 우리가 보통 흔히 마사지란다. 마사지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읽는 거예요. 반말을 써도 상관없어요.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런 거 따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읽어내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사실은 배우고 느낀 점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그래서 저는 돈 내고 누구한테 맡기는 건 굉장히 부질없는 짓이에요. 가성비가 굉장히 낮은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지만 사실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왜 진실이냐고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소개서가 학생 스스로, 그러니까 학교의 영향을 물론 받을 수도 있지만 학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학생의 힘만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다 보니까 사교육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중요하다고 얘기해야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또 사교육계에서 건드릴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분야기도 하고 서류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계나 공교육계나 자기소개서의 비중은 높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사용설명서, 그렇다고 뭐 엉망으로 쓰라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죠. 왜냐하면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자기소개서 뭐냐라고 딱 얘기하면 헤어진 연인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굉장히 애절할 것 같은데. 애절하죠.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딴 여자 만나서 도망간 놈이 그 편지 보겠어요? 아무리 애절하게 써도 애절하게 썼네?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쯤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겠죠. 아니면 이런 겁니다. 법정서 재판관하게 하는 피고의 최후 진술. 이미 판결이 나온 상태니까. 이미 재판관은 머릿속에 있어요. 무기징역이다. 있는데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그 형량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 자기소개는 최선을 다해서 활동 위주로 배우고 느낀 점을 써주면 되는 거지 문장도 그렇게 유려한 문장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남에게 써주면 어려운 단어, 통찰 이런 단어 애들이 잘 안 쓰잖아. 그럼 아 이건 아버지가 썼나 엄마가 썼나 누군가의 손이 닿았다. 알죠.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껄끄럽더라도 써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기소개서의 위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근데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작년에 썼던 자기소개서를 바꿔서 올해 냈더니 올해는 붙었다. 내가 한 거는 자기소개서 바꾼 거밖에 없는데 자기소개 위력 있는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 지원자 풀과 올해 지원자 풀이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한 얘기는 전부 다 사정관들의 이야기. 제가 제 입으로 대신 빙의했을 따름이지 사정관들의 얘기예요. 제가 소장님의 말씀에 신빙성을 얻을 수 있는 사례를 제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 굉장히 성적도 좋고, 그러니까 내신 수능이 모두 완벽하고 자소서까지 열심히 썼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실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입력해서 우리가 자소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입력을 거기서 해야죠. 마지막 4번 항목을 반 정도만 복붙을 한 채로 그대로 제출했는데 그거 수정하는 걸 까먹은 거예요. 아, 마지막 뒷부분에 반을 안 써. 네, 그래서 뭐 했습니? 하다가 그냥 빈칸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이거 나 망한 거 아니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때만 해도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이 엄청 강조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당당하게 경제학과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아, 반을 안 썼는데요? 네, 아. 그거 말고 모든 성적과 지표가 완벽한 친구긴 했거든요. 그래서 자소서의 영향이 그렇게까지는 크진 않고 아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 한 개만 더 추가를 해서 약간 자기소개서는 나라는 제품을 설명하는 설명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이 좋을 때 설명서가 뭐 허접하고 그러다고 제품을 안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애초에 제품 설명서를 우리가 잘 안 안 읽죠. 읽죠, 예. 그렇죠. 그 보통 그러네. 입학사정관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제품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분들 자체가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비유가 아주 다들 너무 좋으시네요. 설명서가 좋네요. 저는 설명서에 네. 대한 비유가 소장님 좋고. 설명서라는 비유 감사합니다. 네분 말씀이 아주 정확해서 고맙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대학 입시 준비를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UA 교육평가연구소의 이만기 소장님 모시고 스튜디오 S 특집 언택트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도움이 좀 되고 계신가요, 여러분? 도움이 되신다면 도움이 되시면 동그라미를 크게 굉장히 지금 한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네 분. 네. 하트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대학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의 고민과 혹은 실제 대학 입시를 진행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받아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요? 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우리 스튜디오 S 시청자 여러분, 직접 고민을 듣고 우리 이만기 소장님과 함께 그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